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의미 있는 문을 하나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를 한 번 더 수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에스토니아 천무 도입 계약은 한국 방산이 이제 주변국이나 신흥국을 넘어서 북유럽 안보 질서 안으로 실제로 들어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이자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선택한 무기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계약 규모는 약 4,400억 원. 숫자만 보면 초대형 계약은 아니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발트 지역에서는 최초의 천무 도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 무기의 성능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2018년부터 K9 자주포를 실전 운용해왔고 지금까지 총 36문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계약은 시험 구매나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운용 경험을 토대로 한 재선택입니다. 이 점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 실제 운용 안정성과 유지 보수 경험을 더 중시합니다. 에스토니아가 다시 한국을 택했다는 건 한국 무기가 그 기준을 이미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천무 발사대 6대와 함께 사거리 80km, 160km, 290km급 유도탄을 패키지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납품이 아니라 생산과 유지 보수를 함께 묶은 구조라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고 이번 계약은 그 전략이 실제로 통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 역시 상징적입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과 방위투자청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도 방위사업청과 관련 기업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 이번 계약을 단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에스토니아가 올해 10월 이미 천무 도입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계약은 우발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발트 지역 전체를 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더 나아가 북유럽 국가들까지 안보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에스토니아 수출을 교두보 삼아 천무를 K9에 이은 또 하나의 글로벌 주력 제품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분명해집니다. 단발성 성공이 아니라 라인업 전체를 유럽 시장에 안착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맥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천무 수출은 단순한 지상 무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의 큰 그림은 지상과 해상, 공중 전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단계로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이 있습니다. 공중 전력의 완성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질문으로 한국 방산의 시선은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천무와 K9이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동안 공중 전력에서는 훨씬 더 민감하고 위험한 영역에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벽, 그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최근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을 통해 동시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확보한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 이 기술은 단순한 소재 개발 성과가 아니라 전투기 엔진 국산화 가능성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천무 수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는 장벽으로 불려왔습니다. 기체 형상, 레이더, 항전 장비, 요장 통합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엔진만큼은 넘기 힘든 영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공기 엔진은 수십만 개의 초정밀 부품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기계공학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러시아 정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선택한 해법은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검증된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기체 개발과 양산 체계를 먼저 안정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KF-21은 개발 지연이나 기술 공백 없이 일정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수출 통제, 지식 재산권, 그리고 허가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항상 엔진이라는 영역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기체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자 전력 지속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해당 전투기는 완전한 자율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거나 외교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수출 승인 하나로 전체 사업이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엔진 국산화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엔진 영역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엔진 완성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버텨내는 능력, 즉 엔진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인 내열 기술에서 한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가 견뎌야 하는 초고온 영역에서 기존 서방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접근법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엔진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는 출력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추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모든 요소의 출발점이 바로 고온 내열 기술입니다. 터빈 내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연소 효율과 추력은 향상되지만 그만큼 소재가 견뎌야 하는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마지막 문턱 앞에서 늘 멈춰서 있었습니다. 기체와 항전 장비는 국산화했지만 엔진 핵심 기술만큼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엔진을 더 오래 쓰게 해주는 보조 기술이 아니라 엔진 설계와 운용 개념 자체를 다시 짜게 만드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엔진 국산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의 영역에서 이제는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라는 현실의 영역으로 논의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F-21의 엔진 이야기는 더 이상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시간과 속도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엔진을 자립할 수 있다는 건 전투기 수출 조건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외교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전력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기술이 무엇이며 왜 해외가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KF-21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전투기 엔진 기술이 사실상 멈춰서 있던 물리적 한계선을 다른 방식으로 넘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항공기 엔진 내부, 특히 터빈 블레이드는 수천도에 가까운 온도와 극심한 압력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 소재가 버텨주지 못하면 출력은 제한되고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개발 경쟁의 본질은 언제나 고온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확보한 기술의 핵심은 단일 소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노 단위의 다층 구조 코팅을 통해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산화와 마모를 동시에 억제하는 접근법입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극한 온도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재 수명을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서방권 엔진 기술이 고가의 합금과 복잡한 냉각 구조에 의존해왔다면 한국의 접근은 소재 자체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이 기술을 단순한 소재 성과가 아니라 전략 기술로 분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팅 기술은 특정 엔진 하나에만 적용되는 해법이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은 물론이고 미사일 추진체, 무인기 엔진, 심지어 우주 발사체까지 동일한 원리로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기술 성과가 국방력 전반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모델과 함께 검증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 조합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분석하고 수명과 성능 변화를 예측한 뒤 실물 시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점을 두고 기존 엔진 개발 방식과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전문가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비용 구조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구매 비용보다 운용 비용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품 교체 주기가 짧을수록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을 적용해 엔진 수명이 늘어나면 정비 주기가 길어지고 전체 운용 비용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는 공군 입장에서 전력 가동률을 높이면서도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KF-21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출력 구조를 가진 엔진이라도 내열 성능이 개선되면 출력 유지 능력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전투기의 실전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고출력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성능 자랑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생존성과 임무 지속 능력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은 이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을 두고 한국이 엔진 국산화의 마지막 퍼즐을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직 완성형 엔진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구간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 열쇠를 손에 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부터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진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엔진 문제로 인해 수출 조건이 제한되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투기 시장의 힘의 균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떤 전략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왜 미국과 유럽이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이 실제로 위험한 이유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변화에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제무기거래 질서를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유지해온 영향력의 상당 부분은 엔진 기술과 수출 통제에서 나왔습니다. 기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 허가가 없으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KF-21 역시 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검증된 엔진을 사용한다는 장점과 동시에 수출 승인이라는 변수에 항상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 수명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점점 국산화될수록 이 구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엔진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핵심 내열 기술을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운용 조건과 개량 방향에 대한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이 흐름을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생태계의 일부를 자립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진짜 힘은 단발성 성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량과 비용 통제 능력에서 나옵니다. 엔진 수명이 늘어나고 유지 비용이 줄어들면 전투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 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수출 협상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요소는 정치적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었습니다. 엔진과 관련된 승인 절차와 부품 공급 조건은 구매국 입장에서 항상 불안 요소였습니다. 한국이 핵심 기술을 확보할수록 이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 유럽이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진전이 곧바로 기존 강국의 시장을 잠식한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가격과 조건에서 유연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만으로도 시장 질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견 국가나 예산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 KF-21은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체가 성공하려면 성능뿐 아니라 유지 비용, 개량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KF-21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은 이 구조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조건을 설계해 나가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단위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구매국에게 장기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성능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진화하는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에서 더 빠르게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예산과 정치적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KF-21을 둘러싼 논의는 기술을 넘어 지역 안보와 외교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선택지들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예산 압박과 안보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강대국에 과도하게 묶이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투기 선택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균형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났습니다. KF-21 공동개발 참여국이지만 한동안 분담금 문제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산 전투기 도입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역설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공개되고
실제 재정 부담이 가시화되자 내부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급의 전투기를 두고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비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는다면 유지 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릅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먼저 실전 배치를 진행하며 비행 데이터와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는 남이 먼저 써줄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예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런 조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전력부터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중견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운용 유연성입니다. KF-21은 특정 국가의 무장체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서방권 무장을 폭넓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는 구매국이 외교적 상황에 따라 무장 선택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곧바로 리스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KF-21이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지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인식보다 구조적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전투기 도입에서 초기 구매가보다 생애주기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동남아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움직임이 아닙니다. KF-21이 블록 단위로 성능을 끌어올릴수록 초기 도입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최신 성능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함께 키운다는 개념은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는 쉽게 보기 힘들었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동남아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종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안보 자율성과 재정 현실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의 결과입니다. 이런 변화가 누적될수록 KF-21은 특정 국가의 전투기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운용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한국 방산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KF-21이 전투기를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이 지금 서 있는 지점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방산이 어떤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한국 방산이 요구된 성능을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가가 함께 이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천무의 유럽 진입과 KF-21을 둘러싼 기술 변화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지상 전력에서 신뢰를 쌓고 공중 전력에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국가에서 전력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변화가 아니며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된 결과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완성형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들은 더 이상 한 번의 선택으로 수십 년을 묶어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시대일수록 유연한 진화가 가능한 플랫폼이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KF-21은 블록 단위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통해 이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역할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기의 범위와 깊이를 함께 확장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엔진을 둘러싼 기술 축적 역시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내열 기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투기 개발의 마지막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성능 경쟁보다 훨씬 장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자립은 곧 전략 자율성으로 이어지고 전략 자율성은 외교와 안보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KF-21이 단순한 항공 전력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 전투기 시장의 시선 역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강국의 전투기들이 압도적인 성능을 앞세웠다면 이제는 비용과 조건,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까지 함께 평가받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KF-21은 틈새가 아니라 현실적인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을 독점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을 제시하는 전투기입니다. 이 균형은
한국 방산 전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개별 무기 체계의 성공이 아니라 체계 간 연계와 확장성이 경쟁력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상과 공중, 유무인 체계, 그리고 장기 운용 개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일 때 비로소 방산은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이 됩니다. KF-21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 플랫폼에 올라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속도와 방향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KF-21은 이미 출발선을 넘어섰고 이제는 세계가 그 다음 단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